오래된 기록은 종종 미래를 말합니다. 저는 동양의 예언과 철학을 통해 다가올 한국과 인류의 미래를 탐구합니다. 지명인 F. 이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셸 드 노스트르다무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시인 혹은 사기꾼이라 불렀다. 그는 말없이 무너질 제국과 죽을 왕을 예견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세상을 뒤흔들 전쟁과 재앙을 시로 남겼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묻는다. 그는 정말 미래를 본 자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 문장을 믿고 싶은 것일까? 이제 500년 전으로 되돌아가 한 사람의 삶과 그가 남긴 문장을 따라 그 신비의 실체에 다가가 보려 한다. 노스트라다무스, 시간의 시인인가? 예언자인가? 시대의 그늘 속에 태어난 아이. 1503년 12월 14일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생레미 드 프로방스. 여기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미셸. 훗날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게 될 이 아이는 종교와 전염병, 미신과 과학이 뒤섞인 시대의 한복판에서 자라났다. 아버지 자크는 유대계 출신이었고 가톨릭으로 개종의 공증인으로 살아갔다. 그는 아들에게 라틴어, 철학, 점성술의 기초를 일찍이 가르쳤다. 어린 미셸은 책을 좋아했고 밤이면 촛불 아래 별자리를 외웠다. 누군가는 그를 영민한 소년이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너무 조용하다고 말했다. 소년은 꿈을 품고 아비뇽 대학으로 향했다. 당시 최고의 지식과 고전이 오가는 그곳에서 그는 철학과 수학, 의학의 기초를 배운다. 하지만 그가 맞이한 세상은 아름답지 않았다. 거리엔 흑사병이 퍼졌고 죽음은 매일같이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신에게 매달렸고 어떤 이들은 별에게 답을 구했다. 소년은 조용히 생각했다. 이 세상은 어째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 물음은 훗날 한 줄 한 줄의 예언이 되었다. 의사 그리고 죽음을 부둥켜 안은 젊은 날 1522년 미셸 드 노스트르다무스는 유럽 최고의 의과대학 중 하나인 몽펠리에 입학한다. 그는 인체를 배우고 약초와 천문학을 익히며 무엇보다 유럽을 휩쓰는 흑사병과 맞서는 법을 공부한다. 그는 당시의 주류와 달랐다. 환자를 출혈시키거나 거머리를 붙이지 않았으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격리를 믿었다. 그의 방식은 당시 급진적이었지만 많은 생명을 살렸다. 그는 남프랑스를 돌며 죽음이 들끓는 마을마다 찾아갔다. 죽어가는 이들 사이에서 그는 기적의 의사라 불렸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1534년경 그가 사랑하던 아내와 두 아이는 그가 맞서던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음을 치료하던 자는 그날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기록에서 사라진다. 10년 가까이 이탈리아를 떠돌고 침묵 속을 걷는다. 누군가는 그가 연금술을 배웠다 했고 또 누군가는 별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 그는 돌아왔다. 단순한 의사가 아닌 그 무엇으로. 다시 돌아온 삶, 예언의 길로. 수년의 침묵이 흐른다. 도시에서 도시로 떠돌던 미셸은 역사 속 기록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1547년 그는 돌아온다. 그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살롱 드 프로방스에 정착하고
앤 퐁사르드와 재혼하여 새로운 집을 짓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는 별을 읽고 시간의 흐름을 해독한다. 천문학과 점성술, 역사의 순환을 연구하며 진단서가 아닌 상징을 쓰고 처방이 아닌 시를 남긴다. 1550년 그는 첫 번째 달력을 출간한다. 미래를 예측한 예언력이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누군가는 찬탄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다. 그러나 미셸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1555년 그는 세상에 없는 책을 완성한다. 예언집 라스 프락티스 942편의 사행시, 수수께끼 같은 시어, 라틴어와 그리스어, 별의 언어로 쓰인 문장들. 그는 그것을 예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시간의 나선, 그리고 인간 운명의 연약함. 1555년경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거리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의 책은 국경을 넘고 학자에서 병사로, 상인에서 군주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1556년 그 책은 프랑스 왕실에 도달했다. 카트린 드 메디치, 권력과 미신을 동시에 지닌 여왕은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녀는 믿었다. 그의 시 속에 왕의 운명이 담겨 있다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악리 2세 앞에 서서 별을 읽고 도표를 그리고 경고를 남겼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꺾고 황금 철창 속에서 눈이 찔리리니 잔혹한 죽음을 맞으리라. 1559년 축제의 마상시합 중 왕의 눈을 관통한 창, 황금 투구 아래의 예언처럼. 이것은 정말 예언이었을까? 아니면 해석된 수수께끼였을까? 어떤 이들은 확신했다.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더 이상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상징이었다. 예언자였고 혹은 정치의 도구였다. 예언은 항상 천둥과 환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하다. 시간의 표면 아래 속삭임처럼 흐른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신의 계시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패턴을 관찰했다고 말했다. 그는 별을 읽었다. 배치, 대립, 순환을 연구했다. 그에게 시간은 바퀴였고 역사는 나선이었다. 그는 고대 문헌을 읽고 점성술 도표를 그리고 상징을 해석했다. 마치 성경을 읽듯이. 하지만 더 기이한 방식도 있었다. 그는 물그릇 속을 바라보며 빛의 반사를 통해 이미지를 본다고 했다. 그는 깨어있는 꿈처럼 비전을 경험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의 언어는 항상 우회적이었다. 시 속에 감춰진 수수께끼, 라틴어, 그리스어, 지방어, 그리고 해석을 거부하는 상징들. 그것은 검열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을까? 아니면 신비를 보존하기 위한 것.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겐 그는 시간을 연구한 과학자였고 또 누군가에겐
신비주의자였다. 그러나 진실은 그는 어쩌면 단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던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시는 살아남았다. 인용되고 논쟁되고 믿어졌다. 하지만 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모든 예언이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세기가 지나며 그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예언시들이 나타났다. 어떤 것은 충분히 모호해서 그럴듯했고 어떤 것은 명백한 위조였다. 나폴레옹 전쟁 시기 위대한 황제를 예언한 시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초판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땐 더 심했다. 히스터헤스터라는 단어가 히틀러를 뜻한다고 믿었지만 히스터는 사실 라틴어로 다뉴브 강을 뜻하는 지리적 명칭일 뿐이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벌어진 그날 이런 문장이 퍼졌다. 시내 도시에 큰 천둥이 내리고 혼돈 속에서 두 형제가 찢겨나간다. 수천 명이 공유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몰랐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런 말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다. 이 문장은 허구였다. 학생의 에세이 속에 쓰인 가상의 예언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믿을까? 우리는 믿고 싶기 때문이다. 패턴은 안정을 준다. 그리고 예언은 혼돈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믿는다고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어떤 시를 쓰든 아직 쓰여있지 않았다. (1566년) 여름 미셸 드 노스트라다무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수십 년간 타인을 치료해온 그는 통풍과 부종, 순환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말을 아꼈고 거의 걷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글을 남겼다. 마지막 원고들엔 날짜도 이름도 없었다. 오직 줄과 줄 사이에 침묵만이 있었다. 7월 1일 그는 비서 장지인을 불렀다. 자필 유언장과 마지막 권고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 아침 내 시신을 발견하게 될 거요. 그날 밤 노스트라다무스는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새벽 그는 떠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채 고요히 죽음을 마주한 모습으로 발견했다. 그의 유해는 그가 원하던 대로 별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세워졌다. 죽음 속에서도 그는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